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마음챙김의 인문학입니다. 지은이 임자헌, 출판사 포르체. 1장. 새날의 마음챙김. 선택과 집중. 노인장, 나무를 하려거든 푸른 솔가지는 찍지 마오. 소나무 높이 커서 만길이 되면 기우뚱한 큰 집도 괸 수 있다오. 노인장, 나무를 하려거든 가시덩굴은 모조리 베어내 주소. 가시덩굴이 모조리 베어내지면 지초와 난초 그 얼마나 무성하겠소. 나무꾼이여, 나무꾼이여, 산중에는 오래 머물면 아니 된다오. 날 위해 어서 가서 성군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게. 정도전 삼봉집 권일 7원고시 중 나무꾼이 나무하는 그림을 보고 짓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게 된다. 몇 달도 아니고 그저 며칠 만에 그 계획이란 게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은근슬쩍 자취를 감춘다 해도 새해란 미지의 기대로 충만한 특별한 시간. 올해만은 기필코 꼭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비장하게 책상 앞에 앉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반복 행동인지도 모른다. 올해의 큰 목표와 다달이 이루어야 할 월별 목표를 세워본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 비장한 결심을 격려받기에 적합한 인물이 있다. 조선이란 나라를 연 사람, 한 나라의 시작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인 정도전이다. 이 시는 1390년 고려 마지막 임금이었던 공양왕 2년 여름에 정도전이 명나라 천자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었던 사행길에 나무꾼이 나무하는 것을 소재로 한 그림을 보고 지은 것이다. 그 그림은 중국 한나라 때 주매신이란 인물이 나무하는 일로 생계를 꾸리며 공부해서 한무제에게 등용되어 크게 쓰였던 일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에 정도전은 나무꾼이 나무하는 일을 조정에서 바른 지성인을 등용하고 소인배를 물리치는 일에 비유하고 아울러 그런 재능 있는 선비들에게 초야에 있지 말고 조정에 나와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는 등 그림에 빗대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다. 제대로 된 나무꾼이란 어떤 나무를 자라게 두고 어떤 나무를 베어내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숲을 가꿀 줄 모르면 제대로 된 나무꾼이라고 할 수 없다. 가시덩굴을 베어주어야 지초와 난초 같은 좋은 풀이 상하지 않고 털을 뺏기거나 성장에 방해받지 않고 자랄 수 있다. 그래야 이 다음에 겨우 뗄나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값이 나가는 나무를 해다 팔 수 있는 것이다. 나무꾼은 나무를 잘 알아야 하고 숲을 잘 이해해야 하며 미래를 내다보며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숲이나 산에 대해 어차피 이 산도 이 숲도 내 것이 아니니 나는 다만 내 이득만 보면 된다는 심보로 지켜야 하는 좋은 나무든 어린 나무든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베어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라는 멋진 숲을 가꾸고 그 나라의 인재를 기르고
훌륭한 인재를 초청하기 위해 이 시를 썼지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도 이 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란 산과 숲의 주인이고 그 산과 숲을 가꾸는 나무꾼이다. 그러나 때로 주인 없는 산과 숲처럼 삶을 대하곤 한다. 늘 급한 일로 쫓기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종종 놓치고 마는 것이다. 당장의 뗄나무를 해결하느라 눈앞의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상관하지도 않는다. 소나무도 베고 가시나무도 베고 지초와 난초가 그냥 불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 신경 쓰지도 않고 되는 대로 뽑아내서 갚쳐주는 이에게 대충 팔아넘기며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도 너에게도 남에게도 세상에게도 아쉬움만 가득한 인생이 되어간다. 사실 급한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중요한 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여기까지만, 올해까지만,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만 하며 급한 불부터 끈다. 하지만 그렇게 불을 끄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 뭐뭐까지만이라는 게 도무지 끝나질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기에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압력도 거세다. 공부라는 것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는 느낌이다. 입학과 동시에 전전긍긍이 시작된다. 모의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끝나면 또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 그러다 보면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에 자잘한 내신 정비용 시험들도 무수히 많다. 공부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볼 새도 없이 과제가 휘몰아친다. 직장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당장 올리라는 서류, 해결하라는 기한 때문에 회사를 내 시각으로 조망해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 배울 것과 도전할 과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집안일도 다르지 않다.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다 보면 가족과의 진솔한 관계는 오간데 없고 문제 해결만 남는다. 급한 일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놓기 전에는 다른 수가 없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기어이 숲과 산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중요한 것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일은 투입과 산출이 곧장 이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지만 훌륭한 나무꾼은 나무를 알아볼 줄 알고 베어낼 시기를 알고 기다릴 줄 안다. 당장의 작은 이익 때문에 아무렇게나 난도질한 숲과 산에 비해 제대로 공들여 가꾼 숲과 산이 후일 가져다 줄 이로움이 얼마나 클지는 세세히 따지지 않아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자의 경상초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부족하지만 1년 단위로 계산하면 남음이 있다. 정도전은 고려말 혼란한 시기에 벼슬길에 나와 많은 부침을 겪었다. 공민왕의 유학진흥책과 개혁이 펼쳐졌을 때는 큰 기대를 품었으나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이 즉위하자 기대는 가뭇없이 사라졌다. 나라의 혼란과 함께 정도전의 인생도 혼란스러워졌다. 원나라와 명나라 교체기에 그 틈바구니에 놓인 고려의 신하로 친원 세력에 반발하다가 전라도 나주 거평 부곡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이후 무려 9년간 지방을 전전하며 떠돌게 되었다. 절망으로 가득해도 충분할 법한 이 시간에 정도전은 복수나 정계복귀로 절치부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길렀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혁이 아닌 혁명이 필요하다는 답을 얻고 그 중요한 혁명을 제대로 시도하고 완성하기 위해 꼼꼼한 청사진을 그렸다. 이후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자 곧 토지, 조세, 재정, 군사, 중앙관제, 관료제, 과거, 법제도, 지방제, 구휼제, 교통에서부터 노비, 신분제, 상례, 의례, 혼례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을 총망라하는 개혁 법령 등을 쏟아내며 새롭게 태어난 나라가 쉬이 흔들리지 않도록 곧장 시스템을 정리해 갔다. 그리고 조선은 그가 정비한 큰 틀 안에서 계속 운영되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새해가 무사히 시작되었다면 하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귀한 기회를 급한 일에 쫓겨 또다시 잃어버린다면 너무 어리석지 않겠는가. 기어이 중요한 일을 위해 나만의 시간을 붙잡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좋아요의 그물.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좋아할 만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아할 만한 일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그건 걱정할 만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한다면 그 또한 걱정할 만한 일이다. 이달충, 재정집 권이, 잠, 사랑받고 미움받는 일에 대해 경계함 중에서 요즘 관중이란 말이 유행이다. SNS로 개인이 다수에게 주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긴 현상인 듯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대개 나와 내 주변 정도로 타인과의 관계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인기가 매체에 등장하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SNS 사용자들이 좋아요에 취해가고 있다. 좋아요가 많을수록 내가 멋진 사람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게 관종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준다고 정말 내가 괜찮고 멋진 사람인 것일까? 이 글은 참 재미있게 짜여 있다. 이달충은 이 글에서 유비자와 무시용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유비자는 아닌 사람이란 뜻이고 무시용은 없는 늙은이란 뜻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름부터가 재미있다. 양자 역학적이다. 어느 날 유비자가 무시용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모여 인물에 대해 논했는데
누구는 그대를 가리켜 사람답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구는 그대를 가리켜 사람답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대는 누구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무시용이 이 말을 듣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덤덤히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기분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별로 화나거나 걱정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낫죠. 나는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좋아할 만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아할 만한 일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그건 걱정할 만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한다면 그 또한 걱정할 만한 일이고요. 기분 좋아하거나 기분 나빠하고 걱정하기 전에 평가하는 사람부터 살펴야 할 일이죠.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부터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다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던가요? 혹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던가요? 이에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갔다. 이달충은 말한다. 내가 받는 평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는 평가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논어 자로편에 보면 공자가 제자 자공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공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이 모두 그를 좋아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좀 그런데? 그럼 주변 사람이 그를 모두 싫어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그런데? 주변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못된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 정말이지 맞는 말이다. 좋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내가 좋은 사람인 거지. 나쁜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건가? 그리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건 이도저도 아닌 그저 칭찬받기 위한 자아만 있을 뿐 아무 판단도 기준도 없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그런 사람을 매우 싫어했다. 세상의 가치 판단을 흐리는 사람이라면서 말이다. 사실 누군가 나에 대해 그 사람은 참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걸 전해 듣는 순간 머리 꼭지가 돈다.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라며 화부터 치솟는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이 날 배척한다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반증이니 그러려니 할 만도 하건만 상대가 어떤 인격을 지녔든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거나 좋지 않은 말을 했다 하면 일단 화부터 난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상관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이 소속된 회사나 학교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평소에 그런 문제를 얼마나 입 아프게 지적했든지 간에 평가가 내려질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의 눈에 들기를, 그 조직의 평가에 적합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 일하느라 스스로 기기묘묘해지고, 그러느라 진이 다 빠진다. 나를 평가하는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속담을 들려주며 자제시키곤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모난 돌들로 인해 불합리와 비논리와 부정의를 고치고 쇄신하며 변화해 왔다. SNS로 권위적이고 위계적이었던 세계의 틀이 많이 붕괴된 것도 사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SNS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좋아요가 주는 즐거움에 취해 실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 나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가야 할 옳은 방향은 어디인지 종종 놓치게 된다. 게다가 나와 SNS상에서 관계를 맺는 이들은 대체로 나와 취향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다.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의견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틀 안에 갇히게 된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의견이 있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달 중에 이 이야기에서 무시용은 대화를 마친 후 이 대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잠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했다. 정우성이 잘생긴 것이야 누군들 아름답게 여기지 않겠는가. 고든 램지가 만든 음식이야 누군들 맛있다 하지 않겠는가. 좋아요와 미워요가 혼란스럽거든 그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뿐. 보편적인 취향에 맞추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잊게 된다. 기준을 외부에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잊게 되는 것이다. 좋아요에 취해 진짜 자기를 잃으면 굳이 가상현실이든 증강현실이든 혼란스러운 공간에 발을 들이지 않아도 현실에서의 나가 지워지는 셈이다. 매일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따지기보다 내가 올린 이 게시물의 내가 진짜 나인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2장 봄 열리다. 1만 번은 읽어보았는가. 백이전은 11만 3천 번을 읽었고 노자전, 분왕, 병력금, 주책, 능허대기, 의금장, 보망장은 2만 번을 읽었다. 김득신, 백곡집의 부록 중 읽은 책의 횟수를 기록해봄 중에서. 무시무시한 글이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글을 몇 번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았는가? 아무리 많아도 10번쯤? 인생을 걸 책이면 3, 40번쯤? 책 한 권을 서너 번만 읽어도 얼마나 자랑하는데 이 글의 지은이는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무려 만 단위로 얘기하다니. 그동안 지적으로 자만했던 것을 절로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다. 김득신은 조선 후기에 이름난 문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으로 이름나기까지는 사연이 있다.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이끈 김시민 장군이다. 아버지 김치도 대사성, 동부승지, 경상도 관찰사 등을 지내는 등 집안이 좋았다. 얼마든지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장래가 창창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린 김득신이 천연 뒤에 걸린 것이다.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고 할 때 마마가 바로 천연두다. 당시에는 앓으면 거의 모두 사망에 이르는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었다. 죽음의 목전까지 갔으나 다행히 나았다. 그런데 이 무서운 병을 호되게 알아서인지 두뇌 발달에 문제를 겪었다. 미련하고 굼뜨고 둔했다. 10살이 되도록 글을 잘 읽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끈기라는 장점이 있었다. 노력의 달인이었다. 그는 39세 때 진사시에 낮은 성적으로 겨우 합격했고 대과는 그로부터 20년 뒤인 59세 때 그것도 병과 19등이라는 그리 좋지 않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그는 34세부터 본격적으로 글다운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글은 그가 이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67세까지 34년간 읽은 고문의 목록과 횟수를 적어 놓은 것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백이전을 11만 3천 번이나 읽었는데 당시에는 10만을 1억이라고 했으므로 그는 자신의 서재 이름을 억만제라고 지었다. 지독한 노력이다. 내가 한문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문리가 트이려면 논어 2천독, 맹자 1,000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옛날 선비들은 그렇게 읽었다면서 말이다. 그렇게 읽으면 못 외울 글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전 선비들은 아침에 일어나 식전에 맹자 전체를 암송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데 이렇게 죽자사자 읽으면 그 내용과 문형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도 남는다. 유명한 선비들 중에 맹자 1000번을 읽으며 이치를 깨쳤다는 분들이 꽤 있다. 윤동주 시인의 스승이자 북간도 독립운동의 선구자인 김약연 선생은 맹자를 10,000번 정도 읽어 맹자의 정통한 유학자로도 유명했다. 임진왜란 직전에 서해 유성룡의 형이 유성룡의 사가독서 기간에 맹자 1,000독을 권한 일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한문을 하지만 1,000독 근처에도 못 갔다. 매일 횟수를 정해놓고 읽는다고 한들 어느 세월에 1,000독을 하겠는가.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하는 책, 아무리 절실한 책, 아무리 자기 신조로 삼는 책이라도 1,000번은 못 읽을 것이다. 어떤 글이라도 김득신처럼 읽으면 다 외우고도 남는데 그렇다면 다 외운 글을 왜 또 읽었을까? 우리는 안다는 생각이 들 때 교만해져 기본을 놓아버린다. 김득신이 이처럼 글을 반복해서 읽은 것은 글에 대한 겸손함 때문이 아닐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며 글의 내용과 형식은 물론 그 깊이와 넓이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이다. 동시에 나의 글과 생각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과 넘치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보는 것이다. 익숙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을 접한 어린아이처럼 낯설게 바라보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는 것. 대가는 그렇게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나는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1만 번 반복해 보지도 않고서 말이다. 아둔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39세에야 요즘으로 치면 대학 입시에 해당하는 진사시를 겨우겨우 통과한 김득신이
문장으로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그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는 독수기를 남기며 앞과 뒤에 이런 글을 붙여두었다. 게으른 후손들이 눈 닿는 곳마다 이것을 보고 자신의 선조가 얼마나 부지런히 학문했는지를 알고 그 10,000분의 1이라도 이어가기를 바란다. 머리를 탓할 일이 아니라 게으름을 탓할 일이다.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끝내 손에서 놓지 않다 보면 결국 성장한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건 속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4장 가을 꿈꾸다. 올바른 독서 방법. 책을 읽는 이는 반드시 단정히 손을 모으고 바르게 앉아서 경건하게 책을 대하고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읽어야 한다. 자세히 생각하고 내용에 푹 무저저 깊이 이해하고 매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입으로만 읽을 뿐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글은 글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이 율곡집 경몽유결 제4장 독서 중에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요즘엔 스마트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책 읽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아졌다. 카페에서 책을 펼쳐댄 사람들을 보면 주로 수험서나 외국어 교재일 때가 많다. 도서 판매량을 봐도 자기계발서나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서적, 외국어 학습서, 각종 수험서 등 실용서들 위주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가을엔 마음을 살찌우는 책 한 권 읽으며 삶과 관계와 사회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이인은 학문을 하는 이유가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이치를 탐구하고 선을 제대로 알아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유학에서는 출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자면 자신의 한계를 깨치기 위해 좋은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알아야 하고 선과 악을 규명한 이론들을 살펴야 하는데 그것들을 공부하기에 책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인은 책을 읽을 때 자세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저 오락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데 무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조선 유학자들의 독서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실천에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 목적이 오락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보다 나를 뛰어난 기능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책을 읽었다. 자신의 알을 깨고 자신의 이기심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활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깊이 있게 읽었으며 읽고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인 상태를 최악의 독서법으로 쳤다. 절대 경계해야 하는 독서가 지식만 얻는 독서인 것이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겉핥기식의 독서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뎌져야 한다. 이인은 이것을 하명, 즉 무자맥질로 표현하고 있다. 무자맥질이란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떠올랐다 잠겼다 하는 것이다. 그는
책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 내용 안에 잠겼다 떠올렸다 하면서 책 내용을 이해하고 세상을 호흡하고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그 저자와 충분히 넘치도록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래야 책은 내가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내 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권수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책을 숙독해서 뜻과 취지를 다 이해하고 꿰뚫어서 더 이상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진 뒤에 다른 책으로 바꾸어 읽도록 해야 한다. 많이 읽고 터득하려고 탐을 내서 이 책 저 책 바쁘게 섭렵해서는 안 된다. 지식과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책을 읽을 때는 많이 읽는 게 관건이다. 나의 책 읽기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다. 알아야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다. 한 권의 책 안에서 잠겼다 떠올랐다. 둥둥 떠있다 헤엄쳤다. 쉬었다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할 시간이 없다. 소설책은 그래도 이야기를 따라가는 맛에 쭉쭉 읽어나간다지만 인간과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는 철학서 등을 집중해 읽다 보면 문득 허탈해진다. 정작 나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이 이론은 이렇고 저 이론은 저렇다며 아는 척을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면 내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대체 뭘 아는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책을 읽어야 지은이의 생각도 보이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도 보인다. 그렇게 두 생각이 함께 보이는 지점에 이르러 진짜 질문이 생긴다.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신다.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진짜 알게 된 때라고. 어떤 분야의 책을 연이어 두서너 권 읽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잘 모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질문이 생기기도 전에 대개 책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피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위한 질문 외에는 궁금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 책 한 권에 대한 독서의 끝을 더 이상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진 때라고 했던 이의 말이 그래서 무섭다. 독서는 쉽지 않다. 책 한 권을 골라 집중해서 읽는 것 자체가 어렵고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세상은 넓고 책은 매일 쏟아진다. 한 권만 붙들고 있기에는 세상에 책이 너무 많다. 지식에 대한 욕망도 욕망이어서 자꾸 욕망하다 보면 오히려 책 읽기가 더 어려워지는 점도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다. 정말 느린 독서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저자와 대화한다는 기분으로 그 대화 속에서 나를 들여보겠다는 결심으로 무자맥질하면서 말이다. 생각난 걸 써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보기도 하면서 이 가을 딱 한 권만 제대로 읽어내면 어떨까? 나를 바꾸는 독서를 그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